안녕하세요. 김노무사TV의 노동백과 시선 67번째입니다. 퇴직금 제도에 대해서 처음으로 좀 들어가게 되는데요. 사실 우리나라가 이제 그동안 한 10여 년을 흐르면서 이제 급격하게 이제 최근 퇴직금 제도가 좀 다양해지고 변화되는 모습을 좀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사실 이 퇴직금 제도라는 것은 노동관계에서 조금 독특한 법이긴 해요. 이 퇴직금 제도의 의의는 노동자의 평균적이고 일상적인 삶을 계속 영위될 수 있도록 퇴직 후에도 뭐 보상이나 보호 조치를 뭐 취한다라는 이제 개념을 갖고 있고, 뭐 판례도 그렇고 개념을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제 문제는 그거죠. 근로관계가 단절된 이후에도 사용하는 사업주가 퇴사 후에 평균적인 삶을 어떤 지원 내지 보상을 해야 된다. 이 느낌이 좀 희한하지 않아요? 여기에는 사실 이제 좀 사회 보장적 측면이 반드시 들어갔다, 이렇게 좀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제도가 참 연금 제도로도 많이 바뀌어오고 있고, 또는 뭐 분할해서 납부하는 형태로도 뭐 많이 바뀌어오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나라는 이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고 기업에서 부담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여전히 뜨거운 뭐 화두로 맨날 작용을 하고 있어요. 뭐 제일 많이 먼저 신고 대상이 되고 있는 것도 뭐 퇴직금이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오늘 이제 퇴직금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건데, 뭐 흔히 많이 받는 질문이 뭐 아르바이트생도 퇴직금을 지급되나요? 뭐 이런 것도 많이 물어보는데, 좀 법령과 같이 쟁점되는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퇴직급여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2회에 걸쳐서 이야기를 드릴 건데, 이번에는 뭐 계속 근로기간을 어떻게 산정을 해야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퇴직급여 관련해서는 이제 별도의 법이 따로 있습니다. 퇴직급여 보장법에서 명시를 하고 있고요. 계속 근로기간이 이제 1년 이상인 그런 근로자에 대해서는 이제 퇴직금 관련된 제도를 꼭 설정을 해야 된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구에서 보시듯이 뭐 5인 이상이냐 5인 미만이냐를 따지지는 않습니다. 물론 2010년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과거에는 적용되지 않았던 기간도 있지만은 최근 한 10년 동안 근무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몇 인 이상의 사업장이냐에 따라 구분되는 게 아니라는 점 먼저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든 혼자 근무하든 몇 명이 근무하든 1년 이상 근무했다면 무조건 퇴직급여 제도가 설정되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적으로 예외를 본다면은 4주를 평균 냈는데 내가 일주일에 15시간 미만으로 근무를 한다. 이런 경우에는 퇴직금이 보장이 되진 않습니다. 보통 이제 초단시간 근로자라고 해서 웬만한 근로기준법이 다 적용이 안 되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를 제외한다면은 저희가 다음에 영상에서 봐야 될 퇴직연금, 뭐 DB형, DC형 이런 것들에 꼭 가입을 해야 되고, 이런 가입이 되어 있지 않는다면은 1년당 한 달씩 지급하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계시는 퇴직금 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라는 게 주요 법령의 내용입니다. 짚어드리고 싶은 거는 각 1년마다 그 한 달분의 퇴직금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 많이들 좀 오해하시고 계시더라고요. 사용자 쪽에서도 일의를 많이 주시는데, 1년이 넘어가면은 그것이 퇴직금 기준이 되고, 1년이 넘어가서 다음 1년이 돼야지만 퇴직금이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 예를 들어 1년 20일이면 1년 20일치 퇴직금이 되는 거고, 1년 60일이 되면 1년 60일치 퇴직금이 되는 것이고, 다만 1년 미만 재직자는 아예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 이런 개념으로 봐야 되고요. 그렇다면 퇴직금이 전부 발생하느냐? 사실은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많이 물어보죠. 알바생도 퇴직금이 발생하는 건가요? 사실 일정한 요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상 요건 같이 좀 설명해 주시죠. 아르바이트생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기준과 동일합니다. 이제 같은 초단시간 근로자에 대해서 배제되는 규정이기 때문에 15시간 이상만 계속 근무를 했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무했을 때. 물론 이제 실무적으로 봤을 때 한 1년 한 6개월 정도 근무를 했는데, 그 기간 중 일부가 뭐 몇 달 정도가 15시간 미만으로 근무를 했다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퇴직금을 산정할 때는 그 기간은 제외합니다. 그래서 내가 퇴직할 시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쭉 봤을 때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들을 다 합산을 해봤더니 1년이 넘는다. 그랬을 때는 퇴직금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한 기간이 많았다. 뭐 휴업을 했다거나 회사 경영이 어려워서 그런 경우들이 길었다면은 배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근무한 기간도 기준이 돼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초단시간 근로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한 기간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퇴직금 이거 말고도 쟁점이 많습니다. 평균임금이라는 개념을 좀 도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평균임금 산정을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많은 좀 다툼이 있고요. 또 한 가지 문제는 계속 근로시간 기간을 언제로 볼 것인가, 이런 쟁점도 있습니다. 흔히 이제 뭐 단절적인 근로 형태를 만들어낸 사업장이 생각보다 많아요.
뭐 예를 들어 뭐 9월까지 일하고 내년 1월부터 다시 일하고 이걸 반복하는 경우라든지 뭐 이런 사례들도 있을 거고 같이 좀 설명을 덧붙여 주시죠. 예. 꾸준히 일을 하면 계속 근로기간을 이제 산정하는데 어려움은 없으실 거예요. 근데 이제 업종의 특성상 저희들이 이제 자주 접하는 이제 분들은 입시학원 강사 같은 분들은 수능이 끝났어요. 그러면 12월 한 달 동안은 보통 쉽니다. 그러니까 11월에 원래는 수능을 보니까 그래서 한 달 정도 쉬기 때문에 1년에 한 11개월씩 근무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1개월 근무하고 한 달 쉬고 11개월 근무하고 한 달 쉬고 이런 식으로 근로계약을 많이 체결을 하는데 학원에서는 1년이 안 됐기 때문에 못 준다 아니면은 중간에 한 달 쉬었으니까 줄 수 없다라고 하는데 판례의 내용을 보면은 이런 이제 업종의 특성이나 아니면 계절적 특성으로 인해서 일부 단절이 있을 때는 전체 기간에 비해서 단절이 짧아야겠죠. 뭐 6개월 하고 6개월 쉬고 이런 거 의미하는 건 아니고요. 중간에 뭐 한 달이나 몇 주 정도 쉬는 것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런 단절이 있다 하더라도 계속 근로로 본다. 그러니까 합산을 하는 것이죠. 11개월, 11개월 이런 것들을 다 합산을 해서 계산하는 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을 해서 1년, 1년, 1년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일부 회사에서는 1년이 지나면은 이제 퇴사를 시키고 재입사를 하면서 1년치 퇴직금만 주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냐면 이제 퇴직금은 이제 점점 임금이 높아지면 질수록 마지막 3개월치로 퇴직금을 계산을 하다 보니까 회사에서 이런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퇴사를 시키고 재입사를 시키는 경우들이 있는데 어쨌든 이제 계약이 계속 이렇게 반복적으로 갱신되는 경우에도 원칙은 다 합산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년짜리 근로계약이 몇 년 동안 반복이 됐다면은 원칙적으로 마지막 3개월치 임금이 좀 인상이 돼 있겠죠. 초봉 기준이 아니라 마지막 3개월치를 기준으로 해서 지급을 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퇴직금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것이 이제 매년 1년마다 있는 그 3개월치가 아니라 이렇게 반복적으로 계약이 갱신이 됐다면은 마지막 3개월치라는 점을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생각해 뭐 퇴직금 문제 아까 말씀드린 평균 임금 문제는 사실 임금이면은 퇴직금을 산정하는 평균 임금에 들어간다. 뭐 좀 자세히 들어가면 더 많이 있어요. 연차 수당을 어디 평균 임금까지 넣어야 될 것인가. 뭐 이런 문제도 있고 징계도 중에 뭐 임금을 줬나 안 줬나 이런 문제도 있고 몇 가지 좀 사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건 차후에 좀 자세하게 퇴직금 파트에서 조금 나눠보도록 하고요. 기밖에 저희가 나누지 못한 쟁점이 있죠. 수습이 쉬운 기간, 휴직 기간이나 징계 기간 등 퇴직금 산정에 계속 근로 기간이 들어가느냐. 일단 법원은 이제 후불적 임금이라 그래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좀 각각의 좀 판단을 좀 달리하는 경향이 있어요. 예, 설명해 주시죠. 뭐 징계 기간이나 아니면은 이런 수습 기간 이런 경우들도 다 합산을 해야 되는지 질문들이 있는데요. 일단 퇴직금 같은 경우는 이제 근로 계약이 계속 존속되고 있다면은 다 합산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뭐 수습이나 시용 기간이라고 하죠. 몇 달 써보고 본채용을 할지 결정하겠다 이런 것들도 실제로는 다 계약이 성립이 된 거기 때문에 모두 합산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뭐 중간에 뭐 출산 휴가나 뭐 육아 휴직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길게는 뭐 한 1년, 뭐 짧게는 뭐 몇 달 정도 쉬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런 기간들도 원칙적으로는 다 합산하는 게 원칙입니다. 왜냐면 근로계약이 해지가 된 게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일부 기간이 배제가 되긴 하지만은 어쨌든 계약이 계속 존속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런 것들을 다 합산을 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고요. 말씀 주신 것처럼 뭐 임금을 산정할 때는 조금 이제 예외적인 부분들은 있을 수 있어요. 내가 퇴사하기 직전에 뭐 휴직 기간이 섞여 있으면은 그때는 임금이 발생을 안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평균 임금이 굉장히 낮아질 수 있는데 법령에서 일부에서 계산을 할 때는 그 기간을 이제 빼고 받은 임금도 빼서 이제 휴직 기간 외에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만 분모로 두고 실제 받은 임금을 계산하도록 하고 있어서 산정 기준이 되는 기간에서도 빼고요. 위에서 임금을 받은 부분, 분자에 들어갈 그 부분도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렇게 뭔가 쉬는 기간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는다. 이 점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노동백과 시선에서는 퇴직금을 좀 간략히고 개괄적으로 좀 총론적으로 살펴봤어요. 이후 시간에서도 퇴직금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퇴직금이 좀 다양한 양상으로 좀 변해가고 있는 모습. 장기적으로 보면 퇴직금은 사실 사회보장적 측면으로 옮겨갈 가능성도 좀 있어는 보여요. 그런 논의가 이제 멀리서부터 조금은 있는데 어찌됐든 노동자의 평균적인 삶을 보장하는 것이 뭐 국가가 됐든 기업이 됐든 누군가는 맡아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논의가 되고 있는 거겠죠. 궁금한 점 있으면 네이버 카페 질문 남겨주시면 좋습니다. 좋아요, 구독까지 부탁드리고요. 여기서 마치시죠.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